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오늘 지구과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구계의 형성과 생명체의 탄생, 페이지 415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강의에서 이제 생명체가 사는 지구, 즉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지구계의 각 권 요소들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제는 지구계가 형성되는 과정, 그 과정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1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지구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암석의 나이가 38억 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달에 가서 가져온 월석의 나이가 한 45억 년 정도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계가 동시에 형성되었다라는 이런 어떤 성운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구의 나이도 그 정도 됐을 것이다 라는 기준에 한 46억 년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태양인계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 태양 주변으로 남은 성간 물질들이 모여서 지구와 같은 이런 행성들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지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성운설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쓸 수가 있어요. 성운설, 말 그대로 이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별의 재료가 되는 성간 물질들이 구름처럼 이제 많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성운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성간 물질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에서 이런 성운들이 다른 장소보다 밀도가 높으면 그 물질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지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또 빙글빙글 돌면서 성간 물질들이 중심부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부에서 동그란 모양의 원시별, 그러니까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주변으로는 아직까지 빨려 들어가지 않은 성간 물질들이 주변을 원반 형태를 그리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행성 중에 토성 모습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원시별은 이후에 진화 단계를 거쳐서 주계열성 단계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전 시간에 우리 생명가능지대에서 주계열성에 대한 이야기 잠깐 좀 했었었는데, 별의 일생 중에서 가장 오랜 시기를 지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러면서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제 수소핵 융합 반응이 진행이 되면서 별의 이 빛에너지와 열에너지가 많은 양이 방출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태양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계열성 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 요 원반에는 아직까지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성간 물질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간 물질들이 서로 간에 충돌을 하면서 점점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서 물론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기도 하지만 태양 주변을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가 그것을 미행성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행성체. 그런데 행성이긴 행성이에요. 즉 별 주변을 돌고 있는 그런 천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크기도 작고요. 모양이 불규칙한 녀석들을 우리가 이제 미행성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지구가 만들어지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 미행성체들의 충돌이에요. 자, 미행성체들이 원시별, 즉 원시 태양을 빙글빙글 돌면서 끊임없이 충돌을 합니다. 근데 그런 충돌 과정 중에서 점점 행성들의 크기와 질량 자체가 점차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행성들이 충돌하는데 왜 크기와 질량이 커지느냐? 그냥 충돌하면 뭐 깨지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 행성체들, 미행성체들은요, 당시에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그 행성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다 녹아서 액체 상태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액체방울과 액체방울이 충돌을 해가지고 더 큰 액체방울을 만드는 과정이 저 단계에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정말 크기가 어느 정도 더 커지고 질량도 훨씬 더 커지게 되면은 그때부터가 바로 원시 행성, 즉 원시 지구가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당시에 만들어졌던 이 원시 지구는 지금의 지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크기가 너무 작아요. 지금의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는데, 당시 만들어졌던 원시 지구는 지구 반지름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온도가 매우 높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전부 녹아서 액체 상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마그마로 이루어진
바다를 구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전체가 녹아서 지금 현재 다 액체 상태, 마그마의 바다입니다. 엄청 뜨거워요. 그런데 지금 지구가 형성되고 난 이후로도 끊임없이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크기나 아니면 질량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어떤 행성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도 계속해서 높게 그렇게 유지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단계가 지금 마그마의 바다를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원소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원소들 중에서 가벼운 원소도 있고 무거운 원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원소들이 막 뒤섞여 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가벼운 원소들은 위로 뜨기 시작하고요. 무거운 원소들은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는데요. 이때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위쪽으로는 가벼운 원소들, 그러니까 산소나 규소 같은 것들이 점점 위로 뜨기 시작하고요. 아래쪽으로는 무거운 원소들, 철이나 니켈 같은 것들이 가라앉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멘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벼운 산소나 규소 같은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핵 같은 경우에는 철이나 니켈 같이 무거운 원소들이 모이면서 각각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멘틀은 앞서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소와 규소 같이 가벼운 원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마그마의 바다를 구성하고 있었을 때는 가벼운 원소와 무거운 원소가 다 뒤섞여 있는 상태로 어떤 밀도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을 거거든요. 근데 멘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벼운 원소들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인즉슨 기존의 마그마의 바다 때보다 밀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밀도가 작아지고 있었을 것이다. 밀도가 감소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핵은요. 그 전에 막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밀도가 나타났을 텐데 점점 철이나 니켈 같이 무거운 원소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의 마그마의 바다 때보다 밀도가 어떻게 되고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증가되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욱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도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금 가벼운 원소와 무거운 원소의 분리로 인해서 멘틀과 핵이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점차 지구가 식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지구가 점차 식으면서 겉부분이 드디어 식기 시작하니까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나서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그 이후에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게 지금 현재 지구계가 진화되는 과정을 간단히 이제 표현을 한 건데요. 이때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나서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현재 대기 성분과 과거 원시 대기 성분이 완전 다르거든요. 자, 과거 원시 대기 성분은요. 일단 많은 양의 수증기가 존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혹은 메테인 혹은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 같은 이런 기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대기 상태는요. 현재 대기는 당연히 질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산소, 그리고 기타 나머지 기체가 기타 한 1% 정도, 이 정도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원시 대기 성분과 지금의 대기 성분들이 다르냐? 지구계가 진화되는 과정 중에서 그 대기 성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던 이 수증기가요. 이때 원시 지각이 형성되고 나서 온도가 더 떨어지니까 드디어 물방울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비가 되어 내리면서 지각의 낮은 부분에 고이기 시작하고요. 그 과정에서 원시 바다가 형성됐기 때문에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거의 사라져서 지금 현재 대기에도 매우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율을 나타낸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당시에 이제 비가 내렸을 텐데 우리 비 올 때 가끔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근데 그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라는 그런 표현 자체가 아마 이 당시에 쓸 수 있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잠깐 동안에 그렇게 폭포처럼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에서 막 수십 수백 년 동안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의 원시 바다, 지금의 바다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쭉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수증기는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체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비율이 달라지게 되느냐? 자,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기체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기체의 양을 기체 분압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분압, 양이에요.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인데요. 기체의 양에 따라 기체가 우리를 누르는 압력, 그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있는 기체들이 우리를 누르는 압력을 다 더한 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기압, 바로 1기압의 크기죠. 자, 그런데 이때 대표적인 세 가지의 기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과거에 대기 성분의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0.03%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많았던 대기 성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것인데,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시 바다의 형성 때문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원시 바다의 형성. 왜 그러느냐? 바다가 형성되고 나서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H2CO3, 탄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고요. 그 탄산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온화가 되면서 수소이온과 탄산이온 같은 이런 형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탄산이온은요, 이때 원시 바다가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서 지각의 물질들이 일부 녹아서 바다로 유입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들어온 칼슘이온과 만들어진 탄산이온이 만나면 CaCO3, 바로 탄산칼슘이라고 부르는 석회암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직권에 포함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즉, 과거에 대기 성분에 많았던 이산화탄소들은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석회암의 형태로 직권에 포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매우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원시바다의 형성. 자, 그런데 두 번째 살펴볼 기체는 바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존재하는 질소 성분입니다. 과거에도 질소 성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질소 성분과 비교해 보면은 그 양이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질소 기체 자체가 매우 안정적인 기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학 시간에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질소 분자는요, 두 개의 질소 원자가 서로 삼중결합의 형태로 이제 결합되어 있는 하나의 분자거든요. 근데 다른 물질과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세 개의 결합이 모두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끊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소 분자 자체가 매우 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과거의 질소 성분이 지금의 질소 성분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체 성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살펴볼 게 바로 지금 현재 대기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많은 산소 기체거든요. 산소 기체는 원시 대기 성분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양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두 번째로 많은 대기 성분들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산소가 늘어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광합성 생물의 등장 때문이에요. 광합성 생물의 등장. 과거의 원시 생명체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과거의 원시 생명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바로 원시 바다입니다. 즉, 해양 생물부터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해양 생물부터 먼저 등장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 지금은 오존층이 존재하지만 처음 원시 지구가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어떤 자외선을 차단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말은 그 당시에 어떤 단세포 생물 같은 이런 원시 생명체들이 그런 자외선을 버틸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물은 또 자외선을 차단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유기 물질들이 바닷속에 많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명체가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원시 바다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인즉슨 요 시기는요, 지금 현재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난 시점 이후입니다. 그것도 광합성 생물이 바로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한참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광합성 생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얘네들이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산소기체를 만들고, 그 산소기체가 물에 녹아있다가, 원시 바다에 녹아있다가요, 점점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과정 중에서 대기 중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는데, 그 과정에서 또 나중에 O3,
오존까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오존층이 형성되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이후에 육상생물이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바로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일어난 또 하나의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지구계 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앞서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있고 원시 지구가 형성된 다음에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워졌지만 이때 마그마의 바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 멘틀과 핵이 분리됐고요. 멘틀에는 가벼운 원소들, 산소랑 규소 같은 가벼운 원소들, 그리고 이 지구 아래쪽으로는 중심부로는요 철이나 모이면서 멘틀과 핵 분리되는데 점차 이제 지구의 온도가 식어가니까 원시 지각 만들어지고 이후에 원시 바다가 형성되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원시 대기 성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지금의 현재 대기까지 반하는 과정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이유는 원시 바다의 형성 때문에, 그리고 질소는 그 양이 거의 유지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안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가 늘어난 것은 광합성 생물이 등장했기 때문이고, 이 광합성 생물은 어디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그렇습니다. 원시 바다, 즉 해양 생물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고 이후에 오존층이 형성되면서 육상 생물이 등장할 수가 있었다. 라고까지 정리를 해드린 내용이 415쪽과 41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혹시나 이 그래프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페이지 416쪽을 보시면은요, 지금 선생님이 그려드렸던 요 기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아르곤까지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아르곤은 좀 무시하시고요. 이때 이산화탄소와 질소, 산소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요, Y축에 해당하는 기체 분압, 즉 기체 양이 사실 요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요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옆에 있는 그 수치를 읽어보시면은요, 이산화탄소가 당시 원시 대기에서 나타냈던 그 분압 자체가 10기압입니다. 10기압. 그 말인즉슨 당시에 있던 기체들을 뭐 다 더해서 이제 압력, 대기압을 이제 표현을 했을 때 이산화탄소 혼자만 나타내는 기압이 10기압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원시 대기의 기압은 지금의 기압과는 완전히 다른 10에서 한 11기압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산화탄소는 줄어들었는데 질소는 거의 그 양이 유지가 되고 산소 늘어나고요. 얘네들 더한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의 기압인 1기압 정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체 대기압의 크기는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끝내 지금 현재 대기압인 1기압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에서 이해만 해주신다면은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모두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까지 정리해 주시면 416쪽에 대한 내용들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이제 417쪽에 나오는 지구계의 순환과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에는 다양한 에너지들이 존재를 해요. 지구에 다양한 에너지들이 존재하고 그 에너지들은 끊임없이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는데요. 지구계에 있는 여러 개의 에너지들의 근원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지구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자, 지구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지구에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들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의 근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리고 조력 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가 지구 에너지의 근원이다 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417쪽에 보시면 그 교재 내에 그림이 나와 있을 것이고요. 그 수치가 적혀 있을 겁니다. 자, 태양 에너지는 말 그대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들을 이야기하죠. 이때 지구 대기권 밖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크기가 약 17.3 곱하기 10의 16승 와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지금 나머지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두 개를 더한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지구 에너지의 근원을 세 가지로 보고 있지만 실제 지구 에너지의 대부분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그 그림을 살펴보시면은요, 이때 그 태양 에너지 중에서 실제로 지구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반사돼 버리는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7.3 곱하기 10의 16승 와트들 중에서요, 실제 우주로 반사되는 태양 복사 에너지 5.2 곱하기 10의 16승 와트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비율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30% 정도의 비율을 우리가 반사율 혹은 알베도라고 부르거든요. 그 비율이 몇 퍼센트? 약 3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의 약 7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를 다 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때 뒤에 수치가 지구 내부 에너지는 5.4 곱하기 10의 12승와트이고요.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2.7 곱하기 10의 12승와트거든요. 아예 뒤에 10의 몇 승이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수치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태양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근데 태양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를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 내부에서 지표로 전달되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 에너지들이 무엇이냐? 바로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입니다. 보통은 멘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주로 지표로 전달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구 내부 에너지 중 또 하나가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분계열이 있거든요. 원소들 중에서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 때문에 약간 좀 불안정한 원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원소들이 자연스럽게 핵분계가 되면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그런 것들을 방사성 동위원소의 분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네들도 결과적으로 지표로 전달되면서 지구 내부의 에너지의 근원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뭐가 있느냐? 일단 조산운동, 조륙운동, 그 다음에 화산폭발이나 혹은 지진, 그리고 판해운동,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조산운동은 말 그대로 이제 산이 만들어지는 운동이고요. 조륙운동은 육지가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위로 떠오르는 것을 융기, 아래로 가라앉는 것을 침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조륙운동은 따지고 보면은 태양 에너지가 근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지각이 가벼워지면 위로 뜨고 지각이 무거워지면 아래로 가라앉거든요. 그때 풍화 침식이나 아니면 빙하가 얼고 녹고 이러는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육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 당연히 지구 내부에 뜨거운 마그마가 위쪽으로 솟구치는 현상이겠죠. 지진, 그런 과정 중에서 지구 내부에 어떤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되면서 땅이 흔들리는 거, 이런 것들, 이런 현상들을 모두 이제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현상들이요 뒤에 가서 보게 될 판의 운동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지구가 몇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판이 움직이는 것도 멘틀 대류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판의 운동, 지구 내부의 에너지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조력 에너지를 보도록 할게요.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앞서 뭐 기조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기도 했었는데요. 만일 태양과 달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면은 태양의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긴 인력도 당연히 달보다 크겠죠. 하지만 실제로 태양은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끌어당기는 인력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은 달의 인력입니다. 달의 인력 때문에 지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 바로 밀물과 썰물이 있고요. 그리고 밀물 때 물이 들어와서 물의 높이가 가장 높을 때 우리가 만조라고 부르죠. 반대로 썰물 때 물이 쫙 빠져나갑니다. 그때 물의 높이가 가장 낮아졌을 때를 간조라고 부르는데, 그때 만조와 간조의 높이 차이, 즉 조수간만의 차가 나타나는 그런 것도 바로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너지들에 의한 어떤 현상 말고 태양 에너지, 이때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일어나는 현상들,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태양 에너지가 바로 그 근원이 되는 현상들이다 라고 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가장 대표적으로 기상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과 대기에 순환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 모두 태양 에너지가 근원입니다. 물이 증발하고요, 구름 만들어지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지표를 흐르고, 그런 과정들 모두 다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풍화작용 같은 것들도 태양 에너지가 다 근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유기화합물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먹는 영양소 중에 3대 영양소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의 근원도 태양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빛 에너지를 포도당과 같은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기화합물, 탄수화물 아니면 단백질 아니면 지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들 근원도 모두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구의 여러 가지 에너지들, 이런 에너지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 내용이 바로 페이지 417쪽과 41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418쪽에 보시면 태양 복사 에너지의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앞서 이제 지표면이 있고요. 지표면이 있고 대기권 밖에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올 때 그 값이 17.3 곱하기 10의 16승와트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의 비율을 1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때 태양 에너지가 실제적으로 지구 전체로 다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반사되는 양이 있다 그랬습니다. 얼마? 바로 30% 정도가 반사된다 그랬었죠. 자, 이것을 우리가 반사율 혹은 알베도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100 중에서 30 빠져나가니까 얼마 들어온다? 70 정도밖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저 에너지도 결과적으로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 더한 것보다 훨씬 많으냐? 그러면서 지구에서 다양한 에너지로 계속해서 전환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지구에서 에너지를 내보내게 될 겁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할 건데요. 이때 그 값이 들어온 에너지 70만큼 똑같이 70으로 내보낸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처음에 들어오던 태양 에너지가 100인데 이때 반사에 의해서 나가는 양 30, 그리고 지구 복사 에너지에 나가는 양 70, 결과적으로 두 개 더한 게 서로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에너지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 즉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70이고요.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 70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비율이 똑같아서 결과적으로 지구의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룬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지구 에너지 수지가 균형을 이룬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구의 위도별로 살펴본다면 에너지가 불균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도별 에너지 수지인데요. 자, 에너지고 위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도지방에 해당하는 저위도, 우리나라 정도에 해당하는 중위도, 그리고 극지방에 해당하는 고위도라고 할게요. 자, 먼저 태양 에너지인데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거든요.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이때 위도별로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의 크기가 좀 다릅니다. 그죠? 이때 적도지방에 해당하는 곳은 에너지가 많이 도달하게 되고요. 반대로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거든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태양 에너지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태양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흡수하는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당연히 들어왔으면 내보내야 되겠죠. 내보내는데 그 내보낼 때 지구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내보내게 될 겁니다. 근데 내보낼 때도요, 많이 들어오면은 많이 내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중위도, 고위도로 갈수록 점점 내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도 점차 줄어들거든요. 단 줄어드는데 비율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내보내느냐. 근데 그게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표면의 색깔이거든요. 적도지방에서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하얀색의 면적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두운 색들은 빛을 잘 흡수하지만 이때 하얀색일수록 빛을 잘 반사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고위도로 갈수록 하얀색의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반사되는 비율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양은 줄어들지만 비율 자체가 증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줄어들어요. 양은 줄어드는데 비율 자체가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방출되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때 저위도 지역은요,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더 많습니다. 에너지 과잉 현상이 일어나요.
남아요. 근데 반대로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죠? 그나마 중위도 장소가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가 거의 같네요. 저기는 균형을 이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저위도가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기 때문에 에너지가 과잉, 온도가 올라갈 거고요. 반대로 고위도로 가게 되면은 에너지가 부족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따진다면 적도는 계속 뜨거워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극지방은 계속 추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결과적으로 적도의 온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극지방의 온도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는 바로 이 과정에서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에너지를 채워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에너지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의 이동을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뒤에서 나오게 될 대기대순환과 해류의 흐름이에요. 얘네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적도 지방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지구 전체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위도별로는 에너지가 불균형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기대순환이나 해류의 흐름 때문에 지구 전체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418쪽의 태양복사 에너지의 순환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될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지구온난화거든요. 자, 우리 온실효과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잠깐 좀 했었습니다. 이때 지구의 생명체가 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온실효과라고 했었거든요. 온실효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온실효과가 심해지면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온실효과가 심해졌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와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값이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걸까요? 즉, 들어오는 양이 나가는 양보다 많을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구에 어떠한 이상기후, 온실효과가 일어나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요. 항상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즉, 에너지 수지는 절대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다만 에너지가 한 번 더 순환하고 나갈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는 항상 동일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수지가 항상 균형을 이룬다. 지구의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도 에너지 수지의 균형이 깨지지 않아요. 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 바로 418쪽 아래 보시면 물질의 순환이 나와 있는데요. 그 물질의 순환에 물의 순환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지구상의 물은 각 권 요소에 다양하게 존재를 할 겁니다. 각 권 요소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물도 각 권을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까지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물의 순환에 관련된 그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육지가 있고요. 바다가 있습니다. 이때 물의 순환에서는 비가 되어 내리는 강수량과 그 다음에 증발하는 증발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이제 간단한 수치로 이제 좀 되어 있는데요. 이 간단한 수치를 여기다가 적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바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 쪽에서 증발되는 양이 있고요. 비가 되어 내리는 강수량이 있습니다. 이때 그 수치를 보면은 증발량이 한 109 정도 되네요. 109. 증발량이 109. 그 다음에 비가 되어 내리는 강수량이 98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증발량이 많다는 것은 바닷물의 양이 계속해서 줄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육지 쪽을 볼까요? 육지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발되는 양이 있고 비가 되어 내리는 강수량이 있을 겁니다. 자, 수치 볼까요? 증발량 같은 경우에는 한 15 정도 되네요. 15 정도가 되고요. 강수량이 26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육지 쪽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죠?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육지에는 물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점점 물의 양이 많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지금 각각 육지와 바다 쪽을 따로따로 보면은요. 육지 쪽은 증발되는 양보다 강수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물이 점점 늘어나겠네요.
반대로 바다 쪽을 보면은 증발량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물이 부족해질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발량이 많은 장소? 당연히 바다 쪽이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강수량이 많은 장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육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치 보세요. 수치를 보시면 강수되는 양도 바다 쪽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비가 오고 증발되는 양은 모두 다 바다 쪽이 더 많아요. 다만 육지 쪽에서는 그나마 증발되는 양보다 비가 더 많이 온다는 이야기고요. 바다는 비도 많이 오는데 대신에 증발이 훨씬 더 많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육지 쪽은요. 물이 11만큼 남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요. 반대로 바다 쪽에서는 11만큼 물이 부족해지는 거죠. 육지의 물이 늘어나고 바다의 물이 줄어들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이때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하천수와 지하수에 의해서 물이 순환을 합니다. 그 비율이 11만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는 물이 부족한 물을 채워주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지의 물이 계속 늘어나지도 않고요. 반대로 바다 쪽의 물이 계속해서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면 근처에서의 물의 순환인데요. 좀 위를 한번 볼까요? 대기 중. 그러면 지금 바다 쪽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으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11만큼 늘어나겠죠. 근데 반대로 저 육지 쪽에서는 증발되는 양보다 강수되는 양이 많으니까 대기 중에 수증기가 11만큼 부족해지겠죠. 그 말은 뭐예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계속 늘어나고 대기 중에 수증기가 계속 줄어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아니겠죠. 왜? 부족한 부분을 남는 부분이 채워주니까. 즉 대기 중으로 수증기가 11만큼 이동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육지 쪽에 부족한 물을 채워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지구 전체의 물의 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요 내용을 우리가 물수지가 역시 균형을 이룬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앞서 에너지 수지에 대한 내용도 했고 지금 물수지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바로 온실효과 등 이상기후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상기후현상 발생 시 일시적으로 물수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온실효과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요, 일시적으로 물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육지 쪽에서 증발되고 강수되고 바다에서 증발 강수되는 양을 A, B, C, D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때 물수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뜻은요, 총 증발량과 총 강수량의 값을 비교했을 때 그 둘이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비교해 볼까요? 자, 총 증발량입니다. 그러면 육지 쪽에서 증발하는 양 A고요. 그 다음에 바다 쪽에서 증발하는 양 C입니다. 그리고 총 강수량을 보면은 육지 쪽에서 비가 내리는 양 B고요. 그리고 바다 쪽에서 내리는 양 D거든요. 근데 둘을 더해보면 15에다 109를 더하면 124. 마찬가지로 강수되는 양 26에다가 98을 더하면 똑같이 124 나오거든요. 같죠? 이게 바로 물수지의 균형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온실효과가 발생을 해요. 온실효과가 발생을 하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그렇습니다. 증발량이 증가해 버리죠. 즉 지금 현재 B 플러스 D 아니요. 증발이니까 A 플러스 C죠. A 플러스 C가 증가돼 버립니다. 그 말은 비가 되어 내리는 양보다 도리어 증발되는 양이 많아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수지의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죠. 자,
지구가 따뜻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비가 되어 내리는 양보다 증발되는 양이 순간적으로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봤던 총 증발량이 총 강수량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벌어져 버리기 때문에 지구 전체의 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이게 바로 물수지의 균형이 깨진다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 에너지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상기후 현상 발생해도 결과적으로 그 값이 일정히 유지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물수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실효과가 발생하게 되면요,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증발량이 증가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때 물수지의 균형이 깨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에 일시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증발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대기 중에 수증기의 양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수증기 양이 증가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구름이 생성되는 비율도 많이 일어날 겁니다. 구름이 많이 생성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강수량이 증가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증발량이 잠깐 동안은 많아졌었지만 이후에 다시 강수량이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물수지가 또다시 균형을 이루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에너지 수지와 물수지의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에너지 수지는 지구 전체로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비율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런데 이상기후 현상이 발생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지구의 에너지 수지는 절대 균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수지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온실효과 등의 이상기후 발생이 되게 되면은 이때 일시적으로는 물수지의 균형이 깨져버릴 수 있어요. 물수지의 균형이 깨진다는 게 순간적으로는 증발량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순간적이라고 보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발량이 증가를 하고 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대기 중에 수증기양 많아지고요. 자연스럽게 구름이 많이 생성되니까 그만큼 비가 많이 와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물수지의 균형을 이루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이런 내용을 두 개를 비교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물수지의 균형, 물의 순환에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사실 이 지구과학 문제에서 이 물의 순환에 관련된 문제가 참 잘 등장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요. 그만큼 자주 등장한다는 이야기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앞서 에너지 수지랑 물수지 두 가지 잘 비교해 주시면서 이 그림 해석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내용 페이지 418쪽까지였고요. 이후 419쪽에 물질의 순환 중에서 탄소의 순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쭉 봤을 때 탄소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물질을 찾는 게 더 힘들 거예요. 우리 자체도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뭘. 그러니까 그만큼 탄소는 우리 주변에서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지구의 각 권 요소에 이런 탄소가 어떤 특이한 형태들로 존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탄소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기권입니다. 대기권이에요. 대기권엔 주로 탄소가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산화탄소겠죠. 이산화탄소 말고도 뭐 일산화탄소랄지 아니면 화석연료에 해당하는 메테인이랄지 뭐 이런 식의 또 다양한 기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기권에서 탄소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온실효과도 막 일으키고 막 그러죠. 자, 기권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권 볼까요? 물에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아까 잠깐 좀 앞 시간에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우리 수권 구조할 때, 그죠? 이산화탄소가 일단 물에 녹아 들어가면은 탄산 만들어집니다. 탄산이온. 근데 저 탄산이온이 칼슘이온 같은 거랑 만나면 탄산칼슘 같은 걸로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저 탄산이 녹아 있는 저 물이 석회암 지대를 흐르게 되면은 육수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 탄산수소 이온 같은 형태를 만들어낸다 그랬죠? 자, 이게 지금 수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기타 다른 형태도 존재하겠죠. 자,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 두 가지 형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직권 땅입니다. 존재하는 형태가 그렇습니다. CaCO3 탄산칼슘이죠. 석회암. 뭐 방해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석회암 또는 대리석, 대리암 이런 것들 모두 다 CaCO3입니다.
이런 형태로 직권에 존재할 거고, 또 다른 형태가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것들 모두 다 탄소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이죠. 이것도 직권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지금 탄산칼슘이나 화석연료 형태로 직권에 탄소가 존재할 겁니다. 생물권으로 가볼까요? 생물권,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었던 것 같은데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뭐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각각의 탄소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할 건데요. 이런 탄소들이 그 권 영역에서 계속 저 형태로만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끊임없이 이제 계속해서 순환이 될 텐데, 교재 419쪽에 탄소의 순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권에서 수권으로, 수권에서 직권으로, 생물권에서 직권으로, 직권에서 기권으로 뭐 이런 식의 어떤 탄소의 성분이 이동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가장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로 기권과 수권 사이에서 탄소의 순환이거든요. 기권과 수권에서의 탄소 순환. 자, 주로 일반적으로 해수 속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는 과정들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녹아 들어갑니다. 녹아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CO3, E-, 탄산이온 같은 이런 형태로 바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녹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용해도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 정해져 있는 어떤 용매의 물질들을 녹여갈 때 얼마만큼 녹일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용해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용해도 중에 고체의 용해도, 그러니까 내가 물에다가 소금 같은 걸 녹일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지 많이 녹일 수 있느냐? 이때 물의 온도를 높여주면 되거든요. 즉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는 경향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기체는 좀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 사이다 같은 경우나 콜라 같은 경우에 차가울수록 톡 쏘는 맛이 강하죠. 그거는 그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인즉슨 기체의 용해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가 탄산으로 녹아 들어가려면 수온이 어때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수온이 낮아야 돼요. 수온이 낮아야지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기권에서 수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녹아있던 탄산이온 같은 형태가 다시 이산화탄소 형태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일어나려면 당연히 수온이 어떨수록, 그렇습니다, 높을수록 그만큼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그 양 그대로 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어떤 환경 내에서 수온이 낮아지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면 기권에서 수권으로의 탄소 순환이 잘 일어나게 될 겁니다. 반대로 수온 자체가 증가를 해버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수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특히나 근데 이게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중에 온실효과와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인데, 무언가의 이유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따뜻해져요. 지구가 따뜻해지는데 대기만 따뜻해질까요? 아니겠죠. 물도 따뜻해지겠죠. 물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물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성분이 또 빠져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서 온실효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니까 기체 용해도가 감소해. 그러니까 녹아있는 이산화탄소 또 빠져나와 온실효과가 더 심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더욱더 온실효과가 심화돼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우리 주변에 나와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그렇게 막 딱 법으로 정해놓고 더 이상 이거 이상 배출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유가 결과적으로 온실효과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아마 3단원의 위기의 지구 파트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물질의 순환인데요. 그리고 이런 물질 말고 이제 기타 다른 물질의 순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에서 나오죠.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경우에도 탄소순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질소순환 같은 거 나오고 그런 순환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지구과학에서는 탄소의 순환에 대한 내용들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암석순환이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게 과거 지구과학에서는 암석 이름들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암석의 이름 자체를 디테일하게 외우는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대신 뭐 뒤쪽에 이제 아름다운 한반도 가면은 어쩔 수 없이 암석의 종류 몇 가지를 외워야 될 필요가 있긴 하는데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수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 암석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그 암석 순환에서 기존의 암석들이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계속 다른 형태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그냥 한 번쯤 더 눈여겨서 봐두시면은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풍화 침식 작용이나 아니면 운반 퇴적 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까 우리 세 가지 썼었죠. 태양 에너지 있었고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풍화 침식이나 아니면 퇴적, 운반 이런 작용들은 모두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 결과적으로 대기와 물의 순환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변성작용 같은 거 있거든요. 열과 압력에 의한 변성작용, 암석이 변해서 변성한 같은 것들이 되는 것들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근원이 된다는 것까지만 정리해 두시면은 이 부분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내용까지 보시면 419쪽 마무리가 되고요. 이후에 420쪽 보시면 지구계의 상호작용 나와 있습니다. 지구계의 상호작용,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각 권들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이나 에너지의 순환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420쪽 표에 보시면 그 각각의 권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하는지 얘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쫙 보면은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별거 없고요. 사실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이제 영향을 끼칠까,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이렇게 쭉 봐두시면서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지구계 상호작용까지 해서 이 첫 번째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과학 1단원 중에서 첫 번째 챕터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는요,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가는 시간과 함께 이후에 지구의 자원에 대한 내용들, 지구의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